당장 저 미친놈 끌어내. 1조짜리 로켓에 지금 뭘 들이대는 거야? 휴스턴 나사 통제센터의 정적을 깨고 앤더슨 국장의 고함 소리가 천장을 뒤흔들었어요. 수십 명의 보안 요원들이 발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로켓 발사대 밑으로 달려들었죠. 하지만 17살 강민우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엔진 틈새로 더 깊숙이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건 최첨단 공구가 아니었어요. 방금 배달통에서 꺼낸 기름때 묻은 얇은 쇠젓가락 한 짝이었습니다. 비켜요. 지금 이걸 안 막으면 다 죽는다고요. 민우의 외침과 함께 보안 요원의 거친 손이 소년의 어깨를 낚아채려던 찰나였어요. 민우의 손끝이 엔진 깊숙한 곳 3번 밸브의 미세한 틈을 향해 젓가락을 찔러 넣었습니다. 깡! 맑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대한 경납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마치 거짓말처럼 로켓을 뒤흔들던 그 끔찍한 진동이 뚝 하고 멈추고 말았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던 경보음도 당황해 소리치던 엔지니어들의 목소리도 일순간에 얼어붙었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년과 엔진 틈새에 박혀 파르르 떨리고 있는 쇠젓가락 하나. 그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도대체 짜장면 배달통을 든 이 앳된 소년은 누구길래 나사 최고의 박사들도 못 고친 최첨단 로켓을 고작 쇠젓가락 하나로 잠재운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발자취마다 따뜻한 행운이 피어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딱 3시간 전 텍사스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사 우주센터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허름한 상가. 그곳엔 아리랑 반점이라는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어요. 가게 안은 춘장을 볶는 구수한 냄새와 웍이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죠. 민우야, 양파 좀 더 깔아. 오늘따라 주문이 뜸하네. 주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민우의 아버지 강진수 씨였습니다. 그는 한쪽 팔을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오래전 사고로 왼팔을 못 쓰게 되었지만 남은 오른팔 하나로 능숙하게 웍을 돌리고 있었죠. 땀으로 젖은 그의 등은 굽어 있었고 그 뒷모습에선 고단한 이민자의 삶이 묻어났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양팔을 까며 아버지를 곁눈질했어요. 한때 한국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던 최고의 기계 명장이었던 아버지.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미국으로 도망치듯 건너와 이제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웍을 잡아야만 하는 현실이 민우는 늘 가슴 아팠습니다. 수술비만 있다면 최고급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늘 그게 속상했어요. 걱정 마세요, 아빠. 제가 배달 더 빨리 다녀올게요. 민우가 씩씩하게 대답하며 다 낡은 스쿠터의 백미러를 닫고 있을 때였어요. 가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리랑 반점입니다. 네, 나사 통제실이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점심시간도 아닌 애매한 시간에 그것도 통제실 메인 벙커에서 주문이 들어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짜장면 50그릇이요? 지금 당장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갈게요. 전화를 끄는 민우의 표정에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배경소음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보통은 조용한 타자 소리나 웅성거림 정도여야 할 통제실에서 비명에 가까운 고함 소리와 기계들이 오작동하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들려왔던 겁니다. 아빠, 나사에 무슨 일 생긴 것 같아요. 엄청 시끄러워요. 남의 일 신경 쓸 때 아니다. 면 불기 전에 어서 볶자.
아버지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웍을 잡은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민우는 서둘러 철가방에 짜장면 그릇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랩으로 꼼꼼하게 포장된 그릇들 사이로 민우는 습관처럼 자신의 보물을 챙겨 넣었어요. 바로 아버지가 예전에 쓰던 낡은 공구 세트와 튼튼한 쇠젓가락 한 쌍이었죠. 오후 4시 텍사스의 태양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민우는 낡은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털털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민우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아픈 사람의 기침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캬뷰레터 쪽에 찌꺼기가 꼈네. 나중에 청소해줘야겠다. 민우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바로 절대 청각. 기계가 내는 아주 미세한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아픈지, 나사가 얼마나 풀렸는지 알아맞히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천부적인 재능이었죠. 하지만 그 재능은 이 낯선 땅에서 그저 오토바이 잘 고치는 배달부 정도로 취급받을 뿐이었습니다. 스쿠터가 나사의 육중한 정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검은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민우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배달이 자신의 운명을, 아니 인류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요. 정문을 통과해 보안 검색대에 섰을 때 경비원의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통제실 긴급 상황. RS-1호 엔진 압력 이상. 발사 3시간 전 카운트다운 중지. 경비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민우는 헬멧을 벗으며 본능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발사대에 우뚝 솟은 거대한 로켓, 화성으로 갈 인류의 희망이라 불리는 RS-1호가 보였죠. 그런데 민우의 귀에 그 거리에서는 절대 들릴 리 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익, 틱틱, 마치 거인이 이를 가는 듯한 아주 미세하고 불길한 금속의 비명소리. 그건 단순한 바람소리가 아니었어요. 민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저씨, 저거 로켓에서 나는 소리죠? 경비원은 짜증 섞인 손짓으로 민우를 밀어냈습니다. 꼬마야, 헛소리 말고 빨리 배달이 나가. 지금 안에 있는 박사님들 머리 터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민우는 스쿠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거든요. 나 지금 터질 것 같아. 제발 멈춰줘. 기계가 보내는 처절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며 엑셀을 당겼습니다. 짜장면 50그릇을 실은 스쿠터가 통제실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조 원짜리 로켓의 운명이 이제 막 짜장면 배달부의 손에 맡겨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육중한 기밀문이 열리고 민우가 통제실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을 때였어요. 그를 맞이한 건 사람들의 환영이 아니라 숨막힐 듯한 침묵과 비릿한 쇠 냄새였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내뿜는 푸르스름한 빛, 그 아래서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 수석 엔지니어들의 등 뒤로 절망감이 짙게 배어 있었죠. 젠장, 도대체 어디야? 센서란 센서는 다 돌려봤는데 왜 원인이 안 나오냐고. 통제실 중앙, 백발의 수석 엔지니어 닥터 브라운이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의 고함 소리에 연구원들이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죠. 민우는 조용히 구석에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철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민우는 서둘러 짜장면 그릇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코끝을 찌르는 춘장 냄새가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타고 통제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엘리트 박사들의 눈초리가 매섭게 민우를 향했죠. 그들의 눈빛은 마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냄새를 풍겨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기잉, 탁, 탁. 민우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거대한 스피커나 경보음 사이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아주 미세하고 가냘픈 소리. 마치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가 어미를 찾으며 우는 듯한 애처로운 금속의 비명소리가 민우의 귓가에 꽂힌 겁니다. 그 소리는 분명 정면의 메인 모니터, 화성 탐사선 엔진 설계도 어딘가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모니터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귀가 쫑긋거렸죠. 소리는 단순한 잡음이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리듬이 있었어요. 이건 3번이야. 3번 펌프 유압 밸브가 떨고 있어.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배웠던 수만 번의 기계 소리. 그 데이터베이스가 민우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사가 풀린 게 아니었어요. 밸브 안쪽의 미세한 틈으로 고압의 연료가 새어나가며 내지르는 죽기 직전의 비명이었죠. 저기요. 민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통제실을 갈랐습니다. 닥터 브라운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돈 달라는 거야? 저기 데스크에 두고 나가. 돈이 아니고요. 소리가 나서요. 민우가 손가락으로 거대한 모니터 구석 3번 엔진 부위를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저기 3번 펌프요. 나사가 헛돌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조금 0.1mm 정도요. 순간 통제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닥터 브라운의 미간이 깊게 구겨졌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나사? 이봐, 꼬마야. 저건 너희 가게 오토바이 엔진이 아니야. 수천억짜리 정밀 부품이라고. 내깎게 뭘 안다고 짓거려. 주변의 연구원들도 키득거리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동양인 소년. 그들의 눈에 민우는 그저 시끄러운 배달부일 뿐이었으니까요. 진짜예요. 잘 들어보세요. 쇠가 긁히는 소리가 아니라 바람이 새면서 우는 소리라고요. 민우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브라운 박사는 손을 휘저으며 민우를 밀쳤습니다. 경비, 당장 이 녀석 끌어내. 어디서 음식 냄새를 풍기면서 신성한 통제실을 더럽혀? 민우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냄새. 그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밤낮으로 웍질을 하는 아버지의 몸에서 나던 그 냄새, 자신이 평생 맡아온 그 땀 냄새가 이들에게는 그저 역겨운 악취일 뿐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경비원들이 민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민우가 질질 끌려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위잉. 붉은색 경고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메인 모니터에 시뻘건 그래프가 솟구쳤죠. 경고. 3번 엔진 압력 급상승. 폭발 위험. 박사님. 3번 펌프입니다. 진동 수치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연구원의 다급한 외침에 닥터 브라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떨리는 눈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히 민우가 가리켰던 그 위치, 3번 펌프였습니다. 끌려나가던 민우가 경비원의 팔을 뿌리치고 멈춰 섰습니다. 공포에 질린 엘리트들의 뒷모습을 보며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민우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무시당한 서름보다 기계가 죽어가는 소리를 외면하는 저들이 더 안타까웠기 때문이었죠. 지금 못 고치면 터져요. 10분도 안 남았다고요. 닥터 브라운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그의 눈동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망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민우는 철가방 속에 숨겨둔 아버지의 손때 묻은 쇠젓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죠. 제가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아빠가 가르쳐 줬거든요. 소년의 눈빛은 더 이상 주눅든 배달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계의 언어를 이해하는 유일한 통역사, 장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소란스럽던 통제실의 공기를 무겁게 누른 건 나사 국장 앤더슨의 낮고 굵은 목소리였어요. 그는 뒷짐을 진 채 천천히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190cm가 넘는 거구의 국장이 17살 소년 앞에 섰을 때 민우는 거대한 산이 앞을 가로막는 듯한 위압감을 느꼈죠. 꼬마야, 이름이 뭐지? 강. 민우요. 좋아, 미스터 강. 지금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다. 내 말이 맞으면 영웅이 되는 거고 틀리면 우린 어차피 다 끝장이야. 앤더슨 국장은 손목시계를 힐끔거렸습니다. 발사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58분. 그는 떨고 있는 브라운 박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엔진룸 오디오 채널 전부 열어줘. 이 친구가 듣고 싶어 하는 대로. 브라운 박사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었지만 국장의 서슬 퍼런 눈빛에 눌려 마지못해 버튼을 눌렀어요. 치지직하는 잡음과 함께 수천 개의 스피커에서 굉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트기가 이륙하는 듯한 소음, 고막을 찢을 듯한 기계음들이 통제실을 가득 채웠죠.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달랐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머릿속에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남들에겐 그저 시끄러운 소음 덩어리일 뿐인 그 굉음들이 민우의 귀에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처럼 하나하나 분리되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1번 터빈, 정상, 연료 주입 펌프, 이악장 도입부처럼 매끄러워. 냉각팬, B플랫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 민우는 지휘자가 된 것처럼 고개를 살짝 까딱였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내는 소리의 파도를 타고 엔진 깊숙한 곳으로 헤엄쳐 들어갔죠. 그때였습니다. 티딕, 치익. 아주 미세한 하지만 분명히 이질적인 파열음이 들려왔어요. 그것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가 지글거며 타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동시에 민우의 코 속으로 매캐한 냄새가 훅 하고 끼쳐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죠. 소리를 냄새로 느끼는 공감각, 그것이 민우의 무기였습니다. 민우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센서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확신에 찬 민우의 목소리에 엔지니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거짓말이라니? 이봐, 저건 오차 범위 0.001%의 최첨단 센서야. 아니요. 모니터에는 초록색 정상 신호가 뜨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센서 자체가 고장난 게 아니라 센서 뒤쪽 배선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민우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타는 냄새 안 나요? 전기 합선될 때 나는 구리 타는 냄새요. 소리에서 그 냄새가 나요. 브라운 박사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에서 냄새가 난다고? 국장님,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이런 미신 같은 소리를. 패널 뜯어봐. 앤더슨 국장의 명령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지금 패널을 뜯었다가 아무 문제 없으면 재조립하는 데만 30분이 걸립니다. 발사 못해요. 지금도 못해. 뜯으라면 뜯어. 국장의 고함에 엔지니어들이 부랴부랴 현장 요원들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통제실 대형 스크린에 로켓 엔진룸 내부가 비춰졌어요. 방호복을 입은 요원들이 전동 드릴로 3번 펌프 제어 패널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위잉 철컥. 두꺼운 티타늄 덮개가 열리는 순간 통제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브라운 박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민우의 말대로였습니다. 센서는 멀쩡했지만 그 뒤에 연결된 수십 가닥의 배선들이 검게 그을린 채 서로 들러붙어 스파크를 튀기고 있었죠. 센서가 보내는 신호가 통제실로 오기도 전에 합선으로 왜곡되어 컴퓨터는 계속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소리만 듣고 알았다고 누군가 신음처럼 내뱉었습니다. 1조 원짜리 슈퍼컴퓨터도 찾아내지 못한 결함을 고작 짜장면 배달 소년이 귀 하나로 찾아낸 것입니다. 싸늘했던 멸시의 눈빛들이 경악과 공포, 그리고 일말의 경외감으로 바뀌어 민우에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박사님,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민우가 다시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에요. 배선이 탄 게 너무 규칙적이에요. 누군가 일부러 태운 것처럼요. 배선 교체 완료. 시스템 재부팅합니다. 요원들의 다급한 보고와 함께 메인 모니터가 잠시 깜빡이더니 붉게 물들었던 3번 엔진의 상태창에 선명한 초록색 불이 들어왔어요. 압력 정상, 온도 정상, 진동 수치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통제실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땀을 닦아내는 연구원들의 얼굴에 그제야 핏기가 돌기 시작했죠. 브라운 박사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세상에, 정말 배선 문제였어. 이 꼬마 말이 맞았다고. 모두가 환호하는 분위기였지만 단 한 사람, 민우만은 웃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의 얼굴은 더 창백하게 굳어가고 있었죠. 민우는 여전히 귀를 감싸쥐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민우의 중얼거림을 들은 앤더슨 국장이 다가왔어요. 미스터 강, 수치는 정상이야. 다 고쳐진 거라고. 아니요,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아까랑 소리가 달라요. 민우의 말에 통제실이 다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민우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까는 기계가 아파서 지르는 비명이었어요. 불규칙하고 시끄러웠죠. 그런데 지금은 툭, 툭, 투두둑, 툭.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기묘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듯한 혹은 악보를 따라 연주하는 듯한 아주 규칙적인 리듬이었죠. 리듬이 있어요. 밸브가 제멋대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이게 박자가 딱딱 맞아요. 마치 모스 부호처럼요. 그 순간 평온하던 모니터의 그래프가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위잉, 위잉. 국장님, 4번, 5번, 6번 밸브 압력이 동시에 폭주합니다. 누군가 매뉴얼을 무시하고 강제 개방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터의 비명에 앤더슨 국장이 소리쳤어요. 누구야? 누가 저 밸브 건드렸어? 당장 손 떼.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모두 두 손을 들고 있었어요. 아무도 키보드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화면 속의 수치는 보이지 않는 유령이 조종하는 것처럼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죠. 민우는 그 소름 끼치는 기계음 속에서 범인의 숨소리를 읽어냈어요. 이건 고장이 아니에요. 누군가 밖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밸브를 열었다, 잠갔다 하면서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다고요.
그랬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사보타주, 즉 의도적인 파괴 행위였던 거예요. 누군가 이 로켓이 화성으로 가는 꼴을 못 봐서 발사 직전에 터뜨려 버리려고 작정한 것이었죠. 원격 제어 코드를 차단해. 당장. 국장의 고함에 엔지니어들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안 됩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했어요. 시스템 권한을 뺏겼습니다. 이런 젠장. 화면 속의 밸브 압력 수치는 위험 수위인 90%를 향해 치닫고 있었어요. 이대로라면 5분 안에 엔진이 과열되어 폭발할 게 뻔했죠. 시스템은 먹통이고 범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웃듯 로켓을 흔들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그때 민우가 배달통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어요. 원격으로 못 막으면 직접 가서 잠가야죠. 민우의 손에는 기름때 묻은 쇠젓가락이 들려 있었어요. 저 틈새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들어가서 수동으로 잠글게요. 앤더슨 국장이 민우를 쳐다봤어요. 미쳤어? 지금 엔진 온도가 100도가 넘어가고 있어. 들어가면 타 죽는다고. 안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그리고 민우가 씩 웃어 보였지만 그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거 못 고치면 우리 아빠도 아리랑 반점도 다 끝이니까요. 민우는 대답도 듣지 않고 보안 요원들이 뜯어놓은 좁디 좁은 엔진 점검 구멍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1조 원짜리 로켓과 보이지 않는 적, 그리고 쇠젓가락을 든 소년의 목숨을 건 사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미쳤어. 거긴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공간이 아니야. 브라운 박사가 민우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소년은 이미 미꾸라지처럼 엔진 커버 안쪽으로 몸을 밀어넣고 있었어요. 로켓 하단부의 정비창은 고작 지름 40cm. 어른이라면 머리 하나 겨우 들어갈 비좁은 구멍이었죠. 하지만 깡마른 체구의 민우에게는 그 좁은 틈이 유일한 길이었답니다. 으윽.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열기가 민우의 뺨을 때렸어요. 마치 불이 난 사우나에 갇힌 것 같았죠. 사방에 얽혀있는 수천 개의 배관과 전선들은 뱀처럼 민우의 팔다리를 휘감았고 바닥에 고인 뜨거운 윤활유는 끈적하게 달라붙어 움직임을 방해했어요. 민우는 엎드린 채 팔꿈치로 바닥을 기어야 했어요. 1cm를 전진할 때마다 등과 어깨가 날카로운 금속 부품에 긁혀 생채기가 났죠. 하지만 민우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 바로 옆에서 울리고 있었거든요. 쿵, 쿵, 쿵. 폭주하는 3번 펌프가 내지르는 심장 박동 같은 진동이 민우의 온몸을 뒤흔들었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가 치밀어 올랐지만 민우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기다. 저기서 소리가 나. 헤드랜턴의 불빛이 닿은 곳, 저 깊숙한 곳에 문제의 밸브가 보였어요. 미친 듯이 덜덜거리는 밸브 틈새로 하얀 고압 가스가 씩씩거리며 새어나오고 있었죠.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매달린 나사의 공구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하지만 절망스럽게도 묵직한 몽키 스패너는 그 좁은 틈새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최첨단 전동 드릴도 정밀 드라이버도 덩치가 너무 커서 무용지물이었죠. 밸브 주변이 복잡한 파이프들로 꽉 막혀 있어서 일반적인 공구로는 나사를 돌릴 각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제길, 손이 안 닿아. 민우의 이마에서 흐른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갔어요. 밖에서는 앤더슨 국장의 다급한 무전 소리가 들려왔죠. 민우야, 시간 없어. 3분 남았다. 안 되면 당장 나와. 민우는 공구 주머니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그리고 대신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헝겊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들었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10년 동안 써왔던 손때 묻어 반질반질한 쇠젓가락 한 쌍이었어요. 민우는 젓가락 한 짝을 밸브 나사 틈새에 비스듬히 찔러 넣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짝을 그 위에 X자로 교차시켰죠. 좁은 공간에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힘을 주기 위한 아버지에게 배운 유일한 기술이었어요. 할 수 있어. 쇠도 숨을 쉬니까 숨구멍만 찾으면 돼. 민우는 눈을 감고 젓가락 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을 느꼈어요. 쇠와 쇠가 맞물리는 그 찰나의 감각. 여기다. 민우가 젓가락에 온 힘을 싣는 순간이었어요. 피. 갑자기 밸브 옆에 냉각 파이프에서 경고음이 울리더니 엔진 내부의 온도가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경고. 냉각 시스템 정지. 냉각 시스템 정지. 누군가 그 보이지 않는 범인이 민우를 태워 죽이려고 냉각기를 꺼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엔진 내부 온도가 200도를 넘어서며 민우가 입고 있던 작업복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민우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쇠젓가락을 잡은 손바닥이 불에 댄 듯 뜨거워졌지만 민우는 젓가락을 놓지 않았어요. 아니, 놓을 수가 없었죠. 지금 놓으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크악! 비명은 헬멧 안에서 공허하게 울렸어요. 민우의 손에 들린 쇠젓가락은 이제 도구가 아니라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나 다름없었죠. 냉각기가 꺼진 엔진룸의 온도는 순식간에 300도를 넘어섰고 민우가 입고 있던 방열복 표면이 누렇게 변색되며 매캐한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당장 나오라고. 거기 있으면 통구이가 된단 말이야. 앤더슨 국장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찢어질 듯 들려왔어요. 국장은 모니터를 보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죠. 화면 속 엔진 내부 온도는 붉은색을 넘어 검은색 경고등으로 치닫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우는 나갈 수 없었어요. 지금 젓가락을 놓으면 간신히 잡아둔 나사가 다시 풀려버릴 게 뻔했거든요. 밸브의 진동이 젓가락을 타고 민우의 손뼉까지 전해졌어요. 덜덜거리는 그 진동은 마치 놓으란 말이야. 하고 악을 쓰는 악마의 몸부림 같았죠. 허. 민우의 숨이 가빠졌어요. 뜨거운 공기가 폐부로 들어올 때마다 모래를 삼킨 듯 목구멍이 따가웠죠. 장갑 안쪽에 손바닥 껍질이 벗겨지고 물집이 잡혔다 터지는 끔찍한 감각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그 순간 민우의 귓가에 환청처럼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철그럭, 철그럭. 그건 아버지가 뜨거운 불길 앞에서 웍을 돌리던 소리였어요. 한쪽 팔이 없어도 땀범벅이 되어서도 민우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웍을 잡았던 아버지.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도망친 적이 없었죠. 아빠도 참았잖아. 민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 맛이 났죠. 안 돼요. 이거 못 고치면 우리 아빠 다시 쫓겨나요. 민우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의지만은 강철보다 단단했어요. 한국에서도 쫓겨나고 여기서도 쫓겨나면 우린 갈 데가 없다고요. 민우는 젓가락을 쥔 손에 죽으림을 다해 힘을 주었어요. 뜨거움이 고통을 넘어 감각이 없어질 지경이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고통 속에서 더욱 예민해진 민우의 귀에 또 다른 소리가 잡혔습니다. 비, 비빅. 엔진이 과열되면서 내는 소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주 규칙적이고 인위적인 고주파 소음이었죠. 마치 누군가가 성공했어. 이제 터질 거야라고 신호를 보내는 듯한 승리의 휘파람 소리 같았어요.
민우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 소리는 엔진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걸. 범인이야. 범인이 이 근처에 있어. 민우는 흐려지는 의식을 부여잡고 소리쳤어요. 국장님, 들려요. 범인 소리가 들려요. 제발 조금만. 민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어요.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이 장갑을 녹이고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지만 소녀는 오히려 그 고통을 연료 삼아 젓가락을 비틀었습니다. 기익, 깡. 마침내 경쾌한 금속음이 울렸어요. 헛돌던 3번 밸브의 나사가 젓가락의 지렛대 힘을 이기지 못하고 제자리를 찾아 꽉 맞물려 들어간 겁니다. 그 순간 미친 듯이 요동치던 펌프의 진동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어요. 잡았다. 민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떨구었죠.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었어요. 진동이 사라지자 그 소란 속에 묻혀있던 진짜 소리가 민우의 예민한 고막을 찌르기 시작했거든요. 비, 비. 그것은 통제실의 무전기 너머로 미세하게 흘러들어오는 아주 날카로운 전자음이었어요. 일반인이라면 그저 이명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을 그 소리가 민우에게는 범인의 위치를 알리는 나침반처럼 선명하게 들렸죠. 이 소리, 통제실 아니야. 엔진 과열을 유도하는 악성 코드가 전송될 때마다 범인의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주파수 간섭음이었어요. 민우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무전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국장님, 3번 모니터요. 3번 모니터 앞을 보세요. 앤더슨 국장은 민우의 뜬금없는 외침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3번 모니터 앞. 그곳은 메인 시스템의 백업 서버를 관리하는 구역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엔 나사의 부국장 스미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민우의 사투를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 혼자 등을 돌린 채 주머니 속에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겉보기엔 그저 초조해서 떠는 것 같았지만 민우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어요. 탁, 타닥, 비. 그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엔진 온도가 1도씩 솟구치는 소리가 들려왔으니까요. 거기에요. 그 사람. 왼쪽 주머니에 있는 거. 거기서 소리가 나요. 민우의 비명 같은 외침에 앤더슨 국장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스미스 부국장에게 다가갔어요. 인기척을 느낀 스미스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을 때 앤더슨 국장의 거대한 손이 이미 그의 멱살을 움켜쥐고 있었죠. 국장님? 왜 이러십니까? 주머니에 든 거 꺼내. 네. 무슨 말씀을. 이건 그냥 제 개인 태블릿. 앤더슨 국장은 대답 대신 스미스의 왼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소형 태블릿 하나를 끄집어냈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선명하게 적힌 붉은 글씨. 냉각 시스템 꺼짐. 스미스 부국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이 개자식이. 앤더슨 국장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산산조각 냈어요. 와장창. 태블릿이 부서짐과 동시에 민우를 태워 죽일 듯 달아오르던 엔진룸의 경고등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냉각 시스템 재가동. 온도 하강 중. 190도, 150도. 살았다. 엔진룸 바닥에 널브러진 민우의 입에서 안도의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1조 원짜리 로켓도 그리고 자신의 목숨도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발사 30초 전 카운트다운 재개합니다. 오퍼레이터의 외침이 들려왔어요. 민우야, 빨리 나와. 이제 엔진 점화된다고.
이거 놓으란 말이야. 스미스 부국장은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혔어요. 앤더슨 국장은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다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죠. 전 시스템 재점검. 카운트다운 재개. 30초. 통제실의 거대한 전광판 숫자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29, 28, 27. 엔진룸 안의 민우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냉각기가 돌아가며 온도는 떨어졌지만 이미 화상을 입은 손바닥의 고통은 뼛속까지 파고들고 있었죠. 하지만 민우는 아직 나올 수 없었어요. 한 바퀴, 딱 한 바퀴만 더. 아까 급하게 고정하느라 나사가 아직 덜 조여진 게 민우의 손끝에 느껴졌거든요. 이대로 발사하면 엄청난 진동 때문에 다시 풀려버릴 게 뻔했어요. 민우는 흐릿한 눈으로 제 손을 바라봤어요.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어 덜덜 떨리고 있었고 쇠젓가락은 열기에 휘어져 엿가락처럼 굽어 있었죠. 아빠, 보고 계시죠? 민우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어요. 그 비릿한 맛으로 정신을 차리며 마지막 남은 젖먹던 힘까지 소나기에 쏟아부었죠. 으드득.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쇠젓가락이 마지막 1mm를 더 돌아갔습니다. 깡! 완벽하게 맞물리는 소리. 그제야 민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참아왔던 고통과 현기증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민우의 몸이 스르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죠. 10, 9, 8. 카운트다운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빗소리처럼 들렸어요. 3, 2, 1. 점아. 쿵. 대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RS-15가 시뻘건 화염을 토해내며 대지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거대한 진동은 엔진룸 바닥에 쓰러진 민우의 몸을 요람처럼 흔들었죠. 발사 성공. 궤도 진입합니다. 통제실은 환호성으로 뒤덮였어요. 엔지니어들은 서로 얼싸안고 모자를 던지며 눈물을 흘렸죠. 10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환호 속에서 단 두 사람, 앤더슨 국장과 브라운 박사만이 웃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미친 사람처럼 엔진룸 출입구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켜. 의료팀 빨리 와. 국장의 고함 소리에 환호하던 사람들이 길을 텄어요. 육중한 엔진룸 문이 열리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쓰러진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민우야. 강민우. 앤더슨 국장이 뜨거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민우를 안아 올렸어요. 축 늘어진 소년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죠. 그을린 작업복, 땀과 기름으로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국장의 눈시울을 붉게 만든 건 따로 있었어요. 기절한 민우의 오른손. 화상으로 껍질이 벗겨지고 퉁퉁 부어오른 그 작은 손이 갈고리처럼 굽은 휘어진 쇠젓가락을 끝까지 놓지 않고 꽉 쥐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세상에, 이 어린아이가. 뒤따라온 브라운 박사가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어요. 하늘로 솟아오른 1조 원짜리 로켓보다 국장의 품에 안긴 이 휘어진 젓가락 하나가 더 위대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소독약 냄새였어요. 눈부시게 하얀 천장,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모니터의 삐삐 소리. 그리고 오른손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압박감. 민우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오른손을 바라봤어요.
손목부터 손가락 끝까지 두꺼운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죠. 화끈거리는 통증이 불에 댄 듯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깨어났구나, 미스터 강. 침대 곁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앤더슨 국장이었죠. 며칠 밤을 새운 듯 턱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퀭했지만 민우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한 아침 햇살 같았어요.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민우에게 다가왔죠. 꼬박 이틀을 잤단다. 의사 말로는 화상은 심하지만 다행히 신경은 다치지 않았대. 재활만 잘하면 다시 젓가락질도 할 수 있을 거야. 국장은 투박한 손으로 민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주었어요. 고마워요, 국장님. 로켓은요? 내 덕분에 무사히 화성 궤도에 진입했다. 전 세계가 너를 찾고 있어. 젓가락 영웅을 말이야. 앤더슨 국장은 품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민우의 이불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사회에서 결정한 포상금이다. $10,000,000. 한국 돈으로 100억이 넘는 돈이야. 내가 우리를 구한 대가로는 이것도 부족하겠지만 일단 받아주겠니? 100억? 아리랑 반점에서 짜장면을 평생 팔아도 만져볼 수 없는 상상조차 안 되는 큰 돈이었죠. 이 돈이면 더 이상 좁은 단칸방에서 바퀴벌레와 씨름하지 않아도 되고 찌는 듯한 더위에 에어컨 없이 잠들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민우는 봉투를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앤더슨 국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100억이야.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돈이라고. 혹시 부족해서 그러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민우는 붕대 감긴 손으로 이불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진짜 소원을 꺼내놓았죠. 국장님, 제 소원은 딱 2가지예요. 민우의 눈망울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아빠 팔 고쳐주세요. 사고로 뼈가 으스러졌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했거든요. 아빠가 다시 2 손으로 요리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국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고작 17살 소년이 100억이라는 거금 앞에서 자신보다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다니. 하지만 민우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발 우리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민우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 비자 끝난 지 오래됐거든요. 불법 체류자라서 병원도 못 가고 경찰만 보면 도망 다녔어요. 아빠는 한국에서도 억울하게 쫓겨났는데 여기서도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소년의 고백은 통제실의 그 어떤 경보음보다 더 크게 국장의 가슴을 때렸어요. 인류의 꿈을 지켜낸 영웅이 정작 자신은 쫓겨날까봐 두려움에 떨며 숨어 살고 있었다니요. 앤더슨 국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침대 난간을 꽉 움켜쥐었죠. 누가 감히 내 은인을 쫓아낸단 말이냐. 국장의 목소리가 분노와 연민으로 떨렸어요. 그는 민우의 붕대 감긴 손 위에 자신의 큰 손을 포개었죠. 약속하마. 내 직을 걸고 맹세해. 오늘부로 너희 가족은 나사가 지킨다. 아버지는 미국 최고의 의료진이 고칠 거고 시민권은 내가 대통령한테 전화해서라도 받아내겠다. 국장의 뜨거운 눈물이 민우의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안심해라 아들아.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 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 대신 사람의 체온이 만들어낸 따뜻한 공기가 가득 찼습니다. 100억보다 더 값진 약속이 만들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우의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휠체어를 탄 아버지가 들어왔죠. 늘 찌든 기름 냄새와 파스 냄새를 풍기던 아버지는
오늘만큼은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쑥스러운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뒤를 앤더슨 국장과 양복을 입은 신사들이 따르고 있었죠. 민우야, 몸은 좀 어떠냐? 아빠, 발은? 수술은요? 민우가 붕대 감긴 손을 뻗자 아버지는 웃으며 자신의 왼팔을 들어 보였어요. 뼈가 어긋나 덜렁거렸던 팔은 단단한 깁스와 지지대에 고정되어 있었죠. 미국에서 제일 용하다는 의사 선생님이 집도해 주셨다. 신경까지 다 이었대. 재활만 하면 다시 예전처럼 움직일 수 있다더라.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10년 동안 웍조차 제대로 들지 못해 밤마다 끙끙 앓던 그 팔이었으니까요. 그때 뒤에 서 있던 앤더슨 국장이 무거운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미스터 강. 아니, 마스터 강이라고 불러야겠군요. 국장의 말에 아버지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어요. 국장은 서류 가방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죠. 시민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원 조회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최연소 기계 명장, 신의 손 강진수. 그게 당신이었더군요. 민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빠가 기계를 잘 다루는 건 알았지만 명장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기록에는 산업 스파이 누명을 쓰고 도주한 범죄자로 되어 있더군요. 순간 병실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죠. 떨리는 입술 사이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억울했습니다. 정말 억울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갈라졌어요. 경쟁사에서 뇌물을 받은 공장장이 제가 설계한 도면을 팔아먹고는 저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제 말은 들어주지 않았죠. 감옥에 가면 어린 민우는 고아원에 가야 했기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10년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온 피 맺힌 한이었어요. 타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숨어 살며 자신의 이름조차 떳떳하게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 명장의 손으로 기계를 만지는 대신 짜장면을 볶아야 했던 그 서러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앤더슨 국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류 한 장을 아버지 앞으로 내밀었죠. 압니다. 그래서 제가 FBI에 요청해서 재조사를 시켰습니다. 국장의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당신에게 누명을 씌웠던 그 공장장, 3년 전에 다른 비리로 잡혔더군요. 감옥에서 당신의 무죄를 자백했습니다. 한국 정부와도 이야기가 끝났어요. 당신은 이제 무죄입니다. 강진수 씨.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어요. 굵은 눈물방울이 환자복 위로 뚝뚝 떨어졌죠. 10년 묵은 체증이 그 거대한 억울함의 바위가 단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 부서져 내린 거예요. 민우도 아빠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어요. 하지만 국장의 선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품 안에서 파란색 목걸이 줄이 달린 아이디 카드를 꺼내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나사 특별기술 고문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우린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슈퍼컴퓨터보다 더 예민한 그 손감각 말이죠. 아들 민우가 그 재능을 누구한테 물려받았나 했더니 바로 당신이었군요. 국장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짜장면 볶는 웍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저랑 같이 우주선을 만드시죠. RS-25의 엔진 설계. 당신이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디 카드를 받아들었어요. 기름때 대신 영광스러운 이름이 새겨진 카드. 아버지는 젖은 눈으로 국장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남은 인생 이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텍사스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두 부자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숨겨졌던 명장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아니 우주를 향해 다시 날개를 펴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짙은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인 이른 아침이었어요. 워싱턴 D.C. 내 부촌, 거대한 저택들이 즐비한 거리에 사이렌 소리 없는 검은색 밴 수십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멈춘 곳은 나사의 최대 라이벌이자 이번 사보타주를 사주한 경쟁사 오비트사의 CEO 리처드 킹의 대저택 앞이었죠. 쾅, 쾅, 쾅. FBI다. 영장이 발부됐다. 문 열어. 육중한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무장 요원들이 들이닥쳤어요. 실크 잠옷바람으로 아침 커피를 마시려던 리처드 킹은 찻잔을 떨어뜨리며 사색이 되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변호사 불러. 당신을 산업 스파이 교사 및 국가 중요 시설 테러 혐의로 체포합니다. 요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리처드 킹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철커덕 채워졌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거대 기업의 오너가 고작 짜장면 배달 소년이 찾아낸 증거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같은 시각 나사 내부에서도 숙청이 이루어졌어요. 스미스 부국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짐을 싸기도 전에 연행되었죠. 그는 끝까지 발악했어요. 이건 모함이야. 그깟 젓가락질 한 번으로 뭘 증명할 수 있는데? 증거 있어? 하지만 그 증거는 한 달 뒤 열린 연방법원 재판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법정안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17살의 민우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증인석에 앉아 있었죠.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눈빛만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스미스 부국장과 리처드 킹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민우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변호인단은 미국 최고의 로펌에서 온 악랄하기로 소문난 변호사들이었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변호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민우에게 다가갔어요. 이 증인은 전문적인 공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그저 중국집 배달원일 뿐입니다. 기계 소리를 듣고 범인을 잡았다? 이게 과연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저 우연 아니었습니까?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변호사는 그 틈을 타 민우를 더욱 몰아세웠죠. 솔직히 말해봐, 꼬마야. 그냥 운 좋게 때려 맞춘 거지. 내가 무슨 초능력자라도 돼? 민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님, 그날의 블랙박스 음성 파일 재생해 주시겠어요? 판사의 허락하에 법정에 그날의 엔진룸 소음이 울려 퍼졌어요. 쿠구구궁. 기익. 일반인들의 귀에는 그저 시끄러운 잡음일 뿐이었죠.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들리십니까? 그냥 기계 소음입니다. 여기서 뭘 증명하겠다는 거죠? 3초 뒤를 들어보세요. 민우의 말이 끝나자마자 소음 속에 아주 미세한 삐삐빅 소리가 섞여 나왔어요. 저 소리는 엔진이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440Hz의 어음, 그리고 0.5초 뒤에 880Hz의 옥타브 음. 이건 음악이 아니라 강제 명령 신호의 주파수 패턴이에요. 민우는 눈을 감고 지휘하듯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저 신호가 나올 때마다 3번 밸브 압력이 정확히 15%씩 상승해요. 이건 기계적 오류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예요. 누군가 인위적으로 입력한 값이죠. 민우의 설명에 맞춰
검사가 제출한 데이터 로그가 스크린에 띄워졌어요. 민우의 말대로 소리가 날 때마다 그래프가 정확히 춤을 추고 있었죠. 그리고 저 신호 끝에 아주 작은 잡음이 들려요. 치직하는 소리요. 민우가 피고인석의 스미스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건 구형 태블릿 전송 장치에서만 나는 고유의 노이즈예요. 스미스 씨가 쓰던 그 모델에서만 나는 소리죠. 법정 안에 정막이 흘렀어요. 스미스 부국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버렸죠. 변호사는 입을 뻐끔거릴 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 기계의 언어를 통역하는 소년의 귀는 그 어떤 과학 장비보다 정확했으니까요. 기계는 아파도 거짓말은 안 해요. 거짓말은 사람이 하죠. 민우의 마지막 한마디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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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피고인 스미스와 리처드 킹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또한 오비트사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권을 영구 박탈한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난 억울해. 스미스 부국장이 절규하며 끌려나갔어요. 리처드 킹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들의 몰락은 처참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민우는 그 소란 속에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앤더슨 국장과 아버지가 민우를 향해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었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1조 원짜리 로켓을 망가뜨리려던 거대한 악은 고작 젓가락 한 쌍과 소년의 정직한 귀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만 것입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뜨거운 텍사스의 태양이 자결하는 여름이 찾아왔어요. 오전 8시 나사 우주센터의 정문함. 예전 같으면 낡은 스쿠터 소리에 인상을 찌푸리며 배달원은 뒤쪽 문으로 가 라고 소리쳤을 보안 요원이 오늘은 활짝 웃으며 거수 경례를 붙입니다. 오셨습니까, 치프? 좋은 아침입니다. 말끔한 셔츠 차림의 민우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꾸벅 숙이며 게이트를 통과했어요. 그의 목에는 짜장면 냄새 배인 수건 대신 파란색 줄의 아이디 카드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강민우 수석 진단 엔지니어. 18살 나사 역사상 최연소 수석 엔지니어의 탄생이었죠. 민우가 메인 경납고에 들어서자 하얀 가운을 입은 박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MIT, 칼텍 출신의 네로라하는 천재들이었지만 민우 앞에서는 마치 숙제를 검사받는 초등학생처럼 줄을 서 있었죠. 치프, 이번 터빈 소리 좀 들어봐 주세요. 데이터는 정상인데 뭔가 찜찜해서요. 강선임님, 제발 제 엔진도요. 어제부터 미세하게 틱틱거리는 것 같아요. 민우는 웃으며 주머니에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를 꺼냈어요. 청진기? 아니요. 바로 그 쇠젓가락이었죠. 휘어진 젓가락은 이제 금도금이 되어 번쩍이고 있었어요. 민우가 젓가락을 엔진 표면에 가만히 갖다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경납고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소년의 입만 바라보았죠. 이번 터빈은 괜찮아요. 그냥 윤활유가 좀 부족해서 목이 마르다고 하네요. 민우의 진단에 박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펜을 움직여 받아 적었어요. 그런데 저쪽 5번 펌프는 당장 여세요. 베어링 3개가 마모돼서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1시간 뒤면 깨질 거예요. 세상에. 당장 교체해. 민우의 귀는 1조 원짜리 슈퍼컴퓨터보다 빨랐고 그의 젓가락은 그 어떤 진단 장비보다 정확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를 기계와 대화하는 소년이라고 불렀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우는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예전엔 냄새난다고 쫓겨날까봐 근처에도 못 가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나사 직원들이 길게 줄을 서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오늘 메뉴 뭐야? 강 셰프님의 특선 간짜장이라는데? 늦게 가면 없어. 오픈 키친 안에서 웍을 돌리고 있는 사람, 바로 아버지 강진수 씨였어요. 수술과 재활을 마친 그의 왼팔은 이제 튼튼하게 웍 손잡이를 잡고 있었죠. 그의 가슴에는 수석 셰프 겸 기술 자문위원이라는 아주 특별한 명찰이 달려 있었어요. 아빠, 팔 괜찮아요? 거뜬하다. 이 녀석들이 내 짜장면 맛을 보더니 햄버거는 쳐다보지도 않는구나. 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며 갓볶은 짜장면을 민우에게 건넸어요. 엔지니어들이 기계가 고장나면 민우를 찾고 배가 고프면 아버지를 찾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죠. 민우는 식당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발사대에는 민우가 고쳐낸 RS-1호의 뒤를 이을 RS-2호가 웅장하게 서 있었죠. 1년 전만 해도 저 거대한 로켓은 민우에게 닿을 수 없는 꿈이었어요. 바퀴벌레 나오는 단칸방에서 올려다보던 너무 높고 너무 먼 별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이제 민우는 그 꿈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 이제 안 도망 다녀요. 민우의 어깨에는 더 이상 무거운 철가방이 없었어요. 대신 그 등 뒤엔 넓은 세상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튼튼한 날개가 돋아나 있었죠. 하지만 민우의 진짜 비행은 이제부터였어요. 저 멀리 우주에서 민우를 기다리는 아주 특별한 소식이 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휴스턴으로, 아니 저 먼 우주로 쏠린 날이었어요. 나사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 앞에는 민우와 앤더슨 국장, 그리고 아버지가 나란히 서서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죠. 지구에서 4억 킬로미터 떨어진 붉은 행성, 화성. 민우가 쇠젓가락으로 살려낸 RS-1호가 7개월의 긴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착륙을 시도하는 운명의 날이 밝은 거예요. 진입각도 정상, 속도 초속 5.4km. 대기권 진입합니다. 오퍼레이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지금부터는 소위 공포의 7분. 지구와의 통신 지연 때문에 로켓 스스로 알아서 착륙해야 하는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죠. 통제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어요. 민우는 주머니 속의 젓가락을 만지작거렸죠. 손바닥에 남은 화상 흉터가 욱신거리는 것 같았어요. 제발, 버텨줘. 내가 고쳐줬잖아. 민우는 마음속으로 로켓에게 말을 걸었어요. 1년 전 그 뜨거운 엔진룸에서 나눴던 교감처럼요. 지지직, 칙. 스크린에는 노이즈만 가득했어요. 1분, 2분, 7분이 영겁의 시간처럼 흘렀죠. 사람들의 얼굴이 초조함으로 하얗게 질려갈 때쯤이었어요. 착륙 확인. 우리는 무사히 도착했다. 와. 통제실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뒤덮였어요.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는 사람들 사이로 앤더슨 국장이 민우를 와락 끌어안았죠. 해냈어. 민우야, 내가 해냈다고.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이었어요. 스크린의 노이즈가 걷히고 화성에서 보내온 첫 번째 고화질 사진이 전송되기 시작했거든요. 띠링. 화면 가득 황토색 붉은 대지와 검은 암석들이 나타났어요. 인류가 처음 보는 RS-1호의 착륙 지점이었죠. 그리고 카메라가 줌을 당겨 화성 표면을 굴러가기 시작한 탐사 로봇의 몸체를 비췄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로 송출되던 생방송 화면을 보던 모든 한국인들이 숨을 멈췄어요.
금색으로 번쩍이는 탐사 로봇의 몸체 정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명하게 새겨진 글자 때문이었죠. 민우. 탐사 로봇의 이름이 바로 민우였던 거예요. 앤더슨 국장이 마이크를 잡고 전 세계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인류가 화성에 첫 발을 내딛는 이 역사적인 순간은 수조 원의 예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1년 전 뜨거운 엔진 속으로 뛰어들었던 한국의 한 용감한 소년 강민우 군 덕분입니다. 국장은 카메라를 향해 민우를 등 떠밀었어요. 얼떨결에 전 세계 70억 인구 앞에 선 민우. 우리는 이 탐사선의 이름을 소년의 이름을 따서 민우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국장은 화면 속 로봇의 바퀴 부분을 가리켰어요. 저 로봇의 관절 부품은 민우 군이 썼던 그 쇠젓가락의 합금 비율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유연한 관절이죠. 화면 속 붉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씩씩하게 굴러가는 로봇 민우. 그것은 단순히 기계가 아니었어요. 가난하고 힘없던 소년의 꿈이, 그리고 한국인의 끈기와 매운 손맛이 저 먼 우주별까지 닿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민우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화면 속에 또 다른 자신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구 반대편, 아니 우주 반대편에서 보내온 붉은 별의 인사가 민우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축제의 열기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늦은 밤, 민우는 통제실 구석의 조용한 휴게실로 향했어요.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화성 착륙 소식에 전 세계가 떠들썩했지만 민우에게는 그 어떤 인터뷰나 축하 파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민우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어요.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민우의 심장은 로켓 발사 때보다 더 거세게 뛰었어요. 한국은 지금 아침 9시쯤 되었을 시간. 여보세요? 화면이 켜지며 주름진 노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낡은 장판방, 뒤로 보이는 오래된 자개장, 그리고 돋보기를 쓴 채 화면을 들여다보는 할머니의 얼굴이었죠. 할머니, 저예요, 민우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게 얼마만이냐? 밥은 먹고 다니는겨? 할머니의 첫마디는 늘 그렇듯 밥이었어요. 10년 전 쫓기듯 떠나보낸 아들과 손자가 타국에서 굶지는 않을까. 그게 평생의 한이었던 분이셨으니까요. 민우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삼키며 옆에 있던 아버지를 화면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어머니, 저 진수예요. 진수야. 아이고, 내 새끼.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할머니가 화면을 쓰다듬듯 손을 뻗으셨죠. 그때 아버지가 쑥스러운 듯 하지만 자랑스럽게 자신의 왼팔을 들어 보이셨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제 팔, 이제 다 나았어요. 아버지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자유롭게 움직이는 왼팔을 보여드렸어요. 10년 동안 덜렁거리는 팔을 숨기느라 늘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던 아들이었죠. 그 모습을 본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 저게 정말 네 팔이냐? 이제 안 아픈겨? 정말로? 네, 어머니. 미국에서 제일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셨어요. 이제 다시 기계도 만져요. 짜장면 안 볶아도 돼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내셨죠. 장하다. 고생했다. 내 죽기 전에 우리 아들 멀쩡한 팔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 여한이 없다. 민우도 눈물을 닦으며 화면에 자신의 아이디 카드를 비췄어요. 파란색 줄이 달린 나사의 로고가 선명한 카드였죠. 할머니, 그리고 저요.
이제 배달 안 해요. 민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저 이제 우주선 만들어요. 아까 뉴스 보셨어요? 화성에 간 로켓. 그거 제가 고쳤어요. 로봇 이름도 민우래요. 그래, 봤다. 동네 이장님이 방송해주고 난리가 났다. 우리 손주가 텔레비에 나온다고. 아이고, 내 강아지. 그 고생을 하더니. 할머니는 돋보기 너머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화면 속의 손자를 하염없이 바라보셨어요. 미국으로 도망칠 때 성공하기 전엔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며 독하게 끊었던 인연. 10년의 세월 동안 할머니의 가슴에 맺혔던 그 딱딱한 응어리가 손자의 자랑스러운 미소 한 방에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곧 모시러 갈게요. 아빠랑 저랑 이제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오셔서 아빠가 해주는 밥 드시고 저랑 같이 살아요. 오냐, 오냐. 내 새끼들 살아만 있어준 것도 고마운데. 고맙다, 정말 고맙다. 휴대폰 화면 너머로 한국의 아침 햇살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것은 1조 원의 성공보다 더 따뜻하고 화성의 붉은 노을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핏줄은 이어져 있다는 것. 민우는 차가운 우주기술의 정점인 나사 한복판에서 가장 뜨거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성 착륙의 열기가 조금씩 차분해질 무렵 휴스턴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작지만 예쁜 붉은 벽돌 건물 하나가 세워졌어요. 간판에는 서툰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꿈을 고치는 젓가락 학교. 이곳은 민우가 앤더슨 국장에게 받은 포상금 100억 원을 몽땅 털어 세운 아주 특별한 기술 학교였어요. 교실 안 풍경은 일반적인 학교와는 조금 달랐어요. 최신식 태블릿 PC나 두꺼운 교과서 대신 아이들의 손에는 낡은 라디오, 고장난 시계, 그리고 민우의 상징인 쇠젓가락이 들려 있었거든요. 이곳에 모인 아이들은 모두 민우와 닮아 있었어요. 가난해서 학원에 갈 수 없거나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혹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던 아이들. 하지만 눈빛만큼은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원석들이었죠. 선생님, 저는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진짜 로켓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한 흑인 꼬마가 주눅든 목소리로 물었어요. 손에는 다 녹슬어버린 드라이버가 들려 있었죠. 민우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토미야, 선생님 봐봐. 민우는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을 펴보였어요. 거기엔 화상 흉터가 훈장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선생님도 나사 박사님들처럼 어려운 공식은 잘 몰라. 하지만 기계는 수학 문제집 속에 있는 게 아니란다. 민우는 아이의 손을 잡아 낡은 라디오 스피커 위에 올려주었어요. 눈을 감고 느껴봐. 기계가 어디가 아프다고 하는지 손끝으로 듣는 거야. 좋은 공구, 비싼 장비, 그런 건 나중에 써도 돼.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정확한 공구는 바로. 민우가 아이의 작고 거친 손을 꾹 쥐어주며 웃었어요. 바로 너희들의 이 손과 귀란다.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동안 가난하다, 더럽다는 소리만 듣던 자신의 손이 사실은 최고의 공구라는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교실 뒤편에서는 아버지 강진수 씨가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물론 메뉴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짜장 떡볶이였죠. 자, 많이들 먹어라. 먹어야 힘을 써서 나사를 돌리지. 아이들은 입가에 춘장을 잔뜩 묻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마치 아름다운 기계음처럼 학교를 가득 채웠죠. 이 학교의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어요. 처음엔 10명으로 시작했지만 곧 100명,
500명의 아이들이 몰려들었죠. 민우는 낮에는 나사에서 로켓을 만들고 밤과 주말에는 이곳에서 아이들의 꿈을 수리했어요. 제2의 강민우가 나오지 말란 법 없잖아요. 민우는 앤더슨 국장에게 그렇게 말하며 쑥스럽게 웃곤 했어요. 어쩌면 민우가 고친 건 1조 원짜리 로켓뿐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가난과 편견 때문에 고장 나버릴 뻔했던 아이들의 미래, 그 소중한 엔진들을 다시 힘차게 뛰게 만든 것이야말로 민우가 보여준 진짜 기적이 아니었을까요? 저마다의 젓가락을 든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 민우가 쏘아 올린 희망이라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휴스턴 우주센터의 박물관, 수많은 관람객이 북적이는 이곳에 아주 특별한 전시관이 하나 생겼어요. 달에서 가져온 암석이나 최첨단 우주복이 전시된 화려한 메인 홀 한가운데였죠. 사람들은 화려한 우주선 모형을 지나치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작은 유리관 앞을 기웃거렸어요. 그 안에는 대단한 보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기름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낡은 배달용 작업복.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시커멓게 그을리고 엿가락처럼 휘어진 쇠젓가락 한 쌍.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아래 적힌 금빛 팻말의 문구를 읽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은 숙연해졌습니다. 쇠젓가락, RS-15의 구원자. 가장 원시적인 도구가 가장 진보된 기술을 구했다. 관람객들은 그 휘어진 젓가락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어요. 어떤 이는 사진을 찍었고 어떤 노부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기도 했죠. 그 초라한 쇠막대기에 담긴 한 소년의 절박함과 효심이 차가운 유리관을 뚫고 전해졌기 때문일 거예요. 박물관이 문을 닫고 어둠이 내려앉은 늦은 밤. 센터 뒤편의 언덕 위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와 아버지였죠. 아빠, 저기 보세요. 오늘따라 유난히 붉네요. 민우가 손가락으로 밤하늘의 한 점을 가리켰어요. 유독 붉고 선명하게 빛나는 별 화성이었죠. 민우가 살려낸 로켓이 지금 저곳에 닿아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민우의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이제는 튼튼해진 왼팔로 아들을 꽉 안아주었죠. 그러게나. 내가 닦아놔서 그런가 보다. 아주 반짝반짝하네. 두 부자는 밤하늘을 보며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어요. 사실 민우가 쥐었던 건 단순한 쇠젓가락이 아니었어요. 그건 한국에서 쫓겨나 타국을 떠돌아야 했던 아버지의 서름이었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했던 소년의 옥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가족의 사랑이었죠. 그 모든 뜨거운 마음들이 뭉쳐져서 1조 원짜리 로켓보다 더 단단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죠. 서로의 체온이 그리고 저 멀리서 보내오는 붉은 별의 인사가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으니까요. 민우는 주머니 속에서 이제는 새 것으로 바뀐 젓가락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이 젓가락으로 더 많은 꿈을, 더 많은 희망을 집어 올리겠노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남들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내 세상을 구해줄 당신만의 쇠젓가락. 어쩌면 지금 당신의 거친 손에 들려있는 그 투박한 도구가 언젠가 저 밤하늘의 별을 쏘아 올릴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그 손을 놓지 마세요. 민우가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젓가락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요. 오늘 민우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잡고 있는 꿈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꿈이 별처럼 빛나기를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달달인 생여행이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